네. 자, 제 35회의 실무 이론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그랬네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고 가정하는 거 1번이죠.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여러분 우리 회계의 기본 가정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기업 실체의 가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계속 기업의 가정도 있었죠. 계속 기업의 가정. 그래서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1, 2, 3 요 세 개가 우리 재무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취득하며 시장성 유무와는 무관하다. 이거 틀렸군요. 네, 1번이 답이네요. 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것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며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매입과 거래가 왕성하다 이거예요. 예, 거래가 왕성하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거래가 왕성하다. 그래서 보통 상장기업의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와 관계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어요. 1번 답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였는데요. 다음에 3번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개정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분계가 어떻게 나와요? 만약에 당사는 주식 액면가 5,000원 한 주 주식 한 주를 2만원에 현금 발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때 처리가 되죠. 차변의 현금은 2만원, 대변의 자본금은 5,000원,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15,000원. 15,000원 이렇게 분계가 있는 거고요. 바로 이게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발행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념 과목이었습니다. 다음에 4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통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송금수표, 우편한 증서, 이거 통화 대용증권이에요. 당좌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6개월인 금융상품이다.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이죠.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만약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특허권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20년도 결산 시 무형자산 상각비 계상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19년 1월 1일 날 특허권 등록비가 100만원, 취득 재비용이 10만원이면 요 두 개가 특허권의 취득 원가입니다.
110만 원으로 봐야 되죠. 110만 원.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내용연수 5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 결산 시 무형자산 상각비, 즉 1년치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110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무형자산 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2만 원이 되겠네요. 1년에 22만 원. 2019년도도 22만 원. 2020년도도 역시 정액법이니까 같은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6번.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개정과목은 2번이죠. 2번.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 자,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맞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비유동부채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비유동부채. 자, 3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입했는데요. 2020년 3월 1일 날. 이에 대한 차입금 상환 스케줄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 3월 1일 날 200만 원 상환하고요. 내후년에 이렇게 상환합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상환하는 거 이후 거는 비유동부채죠. 요 두 개는. 그러나 200은 내년에 상환하니까 이건 유동부채로 대체시켜야 돼요. 자, 12월 31일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3,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비유동부채.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3,8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다음에 8번 문제 가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32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이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빼주면 돼요. 장부 금액을. 자,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를 먼저 알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줍니다. 내용연수 5년이며 잔존가치는 취득 원가의 10%이고 정액법이고 월할 상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잔존가치는 4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40만 원 빼주고 그러면 360만 원이죠. 이것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년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360만 원 나누기 5를 해보았더니 1년에 72만 원입니다. 연간 감가상각비예요. 근데 월할 상각이라고 한 거 보니까 처분을 6월 30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 1월 1일 취득한 자산을 20년 6월 30일에 처분을 했으면 1년 6개월 1.5년간을 감가상각해야 되죠. 그래서 72만 원에다가 72만 원의 50%는 36만 원.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아니지. 더해서 그걸 빼줘야 되죠. 72만 원 더하기 36만 원 한 것을 108만 원이니까 108만 원이 감누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금액 400에서 108만 원을 빼줍니다. 108만 원. 400만 원 빼기 1080 빼줬더니 292만 원이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이 292만 원. 자, 32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320만 원의 차이를 보면은 28만 원 더 많이 받았습니다. 28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군요. 네, 2번. 네,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썼나요? 다음 9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냐? 네,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복류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자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예, 모두 더하면 돼요. 250, 310, 340, 350, 377만 원. 네, 계산 잘했네요. 1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두 가지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성격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수익적 지출이 비용인데 비용을 자산 처리하면 이익이 과대하죠. 답이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1번인 거죠. 비용을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이익이 커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 네, 답은 쉽기에 1번에 틀린 답이 있어서 빨리 찾았습니다. 2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비용이 과대하게 된다. 네, 수익적 지출이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과대하는 거 맞죠. 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하면 자산 총계가 과대해진다.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과대해지는 거 맞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자본 총계가 과소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 자산인데 자산을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자본이 왜 과소해지느냐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비용 처리됐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죠. 당기순이익은 기말 자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본이 과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아지면 자본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맞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다음 11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하는 것은 이건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하는 거, 사업의 포괄적 승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거, 네, 저작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문제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자, 저작권이면 무형자산이죠. 저작권을 양도가 아니라 저작권을 임대한다라고 하면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저작권을 임대한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요.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반환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공급시기 맞습니다. 장기할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틀렸네요.
가공의 경우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인 것이지 가공을 완성했을 때를 공급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옳지 않다. 다음이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과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 교재에 표 하나로 잘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할부 판매의 이자 포함해야 됩니다. 답이 1번이네요. 할부 판매 이자는 포함하는 거니까 1번이 답이고, 2번은 공급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 포함시키면 안 되죠. 매출 환입 포함시키면 안 되죠.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포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죠.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 신발 제조업이고요. 202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되었어요. 예. 납부세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납부세액은 뭐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를. 자, 그러면 매출세액은 가번에 있나요? 국내 매출액 공급가액이 900만 원이면 900만 원의 9천만 원이면 9천만 원의 10%가 매출세액으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900만 원 매출세. 나번에 수출액은 1000만 원이 있지만 매출세액은 제로입니다. 원료 매입액, 원재료 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매입세액 400만 원 그대로 공제해 줘야 돼요. 요거는 두 개는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세액을 따로 계산한 거죠. 다음에 라번, 5인용 승용차 2000cc 9200원 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따라서 900만원 매출세액에서 400만원 매입세액을 빼게 되면 500만원을 납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500만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보기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첫 번째 사람,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FAT 1급의 교과서에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거 시험에 1급에서도 자꾸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지연전송 가산세 0.3% 요 숫자 하나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송 가산세는 여기다 0.2를 더하세요. 미전송은 0.5%.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및 미전송에 관한 가산세율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쿠키는 맞았습니다. 다음, 모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이 사람이 틀렸네요. 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에 합쳐서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사업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래서 답은 여주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작성연월일은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맞죠. 공급연월일은 아닙니다.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작성연월일하고 공급연월일 구분하셔야 돼요. 날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에. 중간에 있는 날짜가 작성연월일, 밑에 이렇게 쭉 여러 줄 있는 날짜가 공급연월일입니다. 그래서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
작성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맞았습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죠. 네, 아까 지연 전송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못해가지고 다음 날이 지나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전송하면은 지연 전송.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기한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예, 미전송. 예, 미전송. 그래서 지연 전송, 미전송. TAT 2급에서는 이 가산세에 대해서 문제가 제법 나오기 때문에 그 가산세가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FAT 1급은 잘 안 나와요. 가산세 쪽이. 그래서 정확한 뭐 세율 같은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알아두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